이번에 다루게 될 주제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저술한 책 왜 A 학생은 C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의 중앙은행이 되라에 관한 것이다. 2007년 금융시장 붕괴 이전에는 연방준비은행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았을까 싶다. 2007년 이전에 연방준비은행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기관으로서 미국과 세계 경제에 조용하게 힘을 행사했다. 이제는 많은 이들이 연방준비은행이라는 이름에 익숙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기관의 역할과 그 작동 방식은 잘 알지 못한다. 연방준비은행의 명시적 목적은 최대한의 고용 창출과 안정된 물가, 적정한 장기 금리가 달성되도록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연방준비은행은 이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엄청난 재정 적자를 겪는 이유 하나는 연방준비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 기관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계속 더 많은 돈만 찍어내고 있다. 요즘은 심지어 노숙자들도 연방준비은행을 알고 있으며 노숙자들이 대거 참석한 야외 집회에서 중앙은행을 없애라 라고 적힌 피켓이 심심찮게 목격되었다. 2011년 9월 17일 뉴욕 월스트리트 근처의 주코티 공원에서 시작된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 때도 많은 시민이 연방준비은행을 폐지하라고 외쳤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연방준비은행이 연방정부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고 은행도 아니면 준비금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기관은 심지어 미국의 소유도 아니면 여러 국제금융재벌과 은행들이 소유하고 있다. 벤 버냉키가 부인한 것과 달리 연방준비은행은 달러를 발행할 힘을 갖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 미국 재무부 발행 채권이나 여타의 자산을 산다. 이후 그 돈은 대형 은행들과 경제 전반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은 채권에 대한 이자를 받는데 이 이자는 결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마련된다. 연방준비은행으로 들어간 이자는 어디에 쓰일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궁금한 문제다. 텍사스 의원 출신이자 대선 경선 후보였던 론 폴은 2009년에 중앙은행을 없애라 라는 책을 출간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연방준비은행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폴은 연방준비은행이 준 범죄 조직이자 세계의 대형 민간은행들로 형성된 카르텔이라고 본다. 나는 론 폴의 의견에 공감하며 연방준비은행 같은 중앙은행들이 없으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폐지하자고 외치며 시간을 보내고 싶지는 않다. 그보다는 내 금융지능을 높여 동전의 양쪽을 모두 시야에 담을 수 있는 동전 옆면에 서서 연방준비은행을 바라보고 싶다. 동전의 양쪽 면을 모두 보면 많은 이들이 잘못이라고 여기는 인도 있는 반면 연방준비은행이 좋은 일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가 말하길 나는 양쪽 입장을 모두 이해하지만 노숙자들까지 연방준비은행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모종의 인식이 강하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고등학생이던 1960년대에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나중에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노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위대한 사회는 빈곤층 구제를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공화당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과 제럴드 포드 행정부 하에서 더욱 확대되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재임 시 가장 크게 강화되었다.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던 부시 대통령은 처방약 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파트 D를 시행했다. 이것은 기존의 메디케어의 처방약 보험금 보조를 추가한 것으로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도 불렸다. 메디케어는 지금까지 존재한 미국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일 것이다. 제약회사들과 나이든 유권자들은 부시의 결정을 반겼고 부시는 재선에 성공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오바마 케어가 있다. 이것은 아마도 모든 대통령 정책 가운데 최악의 정책으로 드러날 것이다. 오바마 케어가 단순히 의료보험에 관한 정책이 아니라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것은 돈과 권력이 결려있는 문제다. 이 프로그램에는 의료보험과는 전혀 관련이 있는 국민의 사생활에 훨씬 더 강력하게 개입하도록 정부에 더 많은 입을 넘겨주는 것과 관련된 법규들이 들어있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부쩍 자주 들리는 것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둘 다 중산층을 살리자 라고 외쳤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빈곤층을 살리는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 연방준비은행은 빈곤층과 중산층의 삶이 개선되는 데에 기여했는가? 아니면 더 비참해지는 데에 기여했는가?
한 가지만은 확실해 보인다. 연방준비은행은 부자들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다. 안타깝게도 연방준비은행과 맞설 용기를 가진 정치인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우리의 정치 리더들은 연방준비은행에 맞서는 대신에 양적 완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양적 완화는 돈을 찍어낸다는 의미다. 2012년 연말 미국 정부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날선 대립이 심화되었다. 언론에는 연일 재정 절벽 넘기에 대한 기사가 등장했다. 한쪽 진영에서는 지출 삭감을 주장했고 다른 쪽 진영에서는 부자 증세를 외쳤다. 내가 보기에 그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그들도 자신물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인 것 같다. 정치인들은 자신에게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안다. 그들은 뭘 해야 하는지는 알지 몰라도 실행에 옮길 용기와 배짱은 부족하다. 결국 입법자들은 이번에도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고 미국의 재정 상처 부위에 붕대만 감아놓았다. 그리고 그 문제는 다음 세대의 입법자들과 국민들에게로 넘겨졌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일도 그것이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시기에 사회보장법과 여러 사회주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가 시행한 해결책들은 존슨 대통령의 메디케어와 더불어 오늘날 우리에게 골칫덩이가 되어버렸다. 좋든 싫든 우리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재정 절벽을 넘기 시작한 셈이다. 대공황 시기에 일자리와 집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천막촌을 당시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의 이름을 따서 후버빌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 완화만 더 늘린다면 앞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집을 잃을 것이다. 나는 중앙은행을 없애자는 론 폴의 견해에 동의하긴 하지만 중앙은행이 되라 고하신 부자 아빠의 조언을 따르는 편을 택하고 싶다. 부자 아빠는 말씀하시곤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가장 좋은 길은 내 자신이 가난해지지 않는 것이다.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애쓸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아진다. 그분은 돈을 계속 찍어내는 정부를 믿지 않고 대신 사람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믿었다. 즉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는 것 말이다. 중앙은행을 없애는 대신 당신 자신이 중앙은행이 되는 법은 자녀에게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는 법을 가르쳐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주머니가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부자 아빠를 위해 무보수로 일할 때 나는 머리를 써서 스스로 돈을 만들어낼 방법을 궁리해야 했다. 궁핍이 창의성을 낳는다. 라는 말이 있다. 전작에서도 소개했듯이 나는 어렸을 때 다 쓴 치약 튜브들을 녹여서 납으로 된 동전을 만드는 방법으로 돈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관학교 시절에는 배에 달려있던 낡은 돛을 모아 화려한 나일론 지갑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 가죽 지갑은 비바람에 노출되면 쉽게 손상되었기 때문에 나일론 지갑은 선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내가 말하려는 요점은 이것이다. 돈이 넉넉지 않은 상황은 나로 하여 금돈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이런저런 방법을 떠올리게 이끌었다. 저자는 현재도 책을 쓰고 게임을 개발하고 리치데드 컴퍼니를 통해 교육 사업을 하고 임대용 부동산과 석유에 투자함으로써 돈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제대로 이끌어주기만 한다면 당신 자녀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